우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것이 단순한 어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어둠은 단순하지 않다. 그 어둠은 살아있다. 그 어둠은 숨쉬고 팽창하고 우리가 결코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스스로를 접어넣는다.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빛조차 탈출하지 못하는 장소들이 우주 곳곳에서 태어났다. 그 장소들은 공간의 상처다. 시간의 구멍이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의 상상력이 그것을 감싸려 할 때마다 상상력 자체가 무너져 내린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 무한한 존재들에게 이름을 붙이려 했다. 우리는 그것들을 블랙홀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이름은 너무 작다, 너무 차갑다, 너무 인간적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그 이름을 비웃기라도 하듯 인류가 그 이름을 발음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팽창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삼킨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궁수자리 A별이라는 존재가 있다.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에 달하는 이 초대 질량 블랙홀은 오랫동안 우주적 공포의 기준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우리가 더 넓은 우주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깨달았다. 궁수자리 A별은 거대하지 않다. 궁수자리 A별은 작다. 우주적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거의 겸손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그것은 우주의 거대한 교향곡 속에서 작은 음표 하나에 불과하다. 진짜 괴물들은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1990년대 천문학자들이 활동성 은하핵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일부 은하들의 중심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었다. 그 에너지의 양은 수조 개의 별들이 동시에 빛을 발한다 해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것은 퀘이사였다.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들. 그리고 이 퀘이사들의 중심에는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블랙홀이 있어야만 했다. 이 초대 질량 블랙홀들은 단순히 크지 않았다. 그것들은 우주 자체의 구조를 다시 쓰고 있었다.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빨아들이며 그 마찰에서 발생하는 열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냈다. 빛이 탈출하지 못하는 장소가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낸다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의 본질이다. 가장 깊은 어둠에서 가장 강렬한 빛이 태어난다. TON168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이름은 시적이지 않다. 차갑고 행정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리키는 존재는 무엇도 그것을 제대로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다. TON168은 지구에서 약 105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 그 거리를 생각해보자. 빛의 속도로 여행해도 105억 년이 걸리는 거리. 현재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지금 TON168에서 오는 빛을 볼 때 우리는 우주가 아직 젊었던 시절을 보고 있는 것이다. 우주가 30억 년도 안 되었을 때의 모습을. 그때 이미 TON168은 존재했다. 그때 이미 그것은 성장하고 있었다. 그때 이미 그것은 태양 질량의 660억 배에 달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660억이라는 숫자를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간의 뇌는 이런 규모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 우리는 수백을, 수천을, 어쩌면 수백만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수백억은 다르다. 그것은 뇌가 아니라 수학이 처리해야 하는 영역이다. TON618의 사건의 지평선, 즉 아무것도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의 지름은 약 1300억 킬로미터다. 태양에서 명왕성까지의 거리가 약 60억 킬로미터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TON618의 사건의 지평선은 태양계 전체를 20번 이상 집어삼킬 수 있다. 우리의 태양계 전체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 경계선 안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TON618은 그것을 느끼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주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놀라움을 선사한다. TON618이 우리의 상상력을 압도했을 때 우주는 이미 다른 것들을 숨기고 있었다. 홀럼 A15A 별이라는 은하의 중심에서 천문학자들은 40조 태양 질량에 달할 수도 있는 블랙홀의 흔적을 발견했다. 40조. 이 숫자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다.
이것은 단순히 큰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주 자체가 허용하는 한계에 가까운 무언가다. 이것은 우주가 자기 자신 안에 만들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것이다. 왜 이렇게 거대한 블랙홀들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답은 우주 역사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우주 초기,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났을 때 최초의 별들이 태어났다. 이 별들은 오늘날의 별들과 달랐다. 그것들은 순수한 수소와 헬륨으로 만들어진 거인들이었다. 탄소도, 산소도, 철도 없었다. 오직 가장 단순한 원소들만으로 이루어진 이 별들은 태양보다 수백, 수천 배 더 무거웠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짧았다. 수백만 년, 어쩌면 수십만 년 만에 그들은 폭발했고 그 폭발의 중심에서 최초의 블랙홀들이 태어났다. 이 원시 블랙홀들은 작지 않았다. 그것들은 이미 태양 질량의 수십, 수백 배에 달했다. 그리고 그들은 먹기 시작했다. 블랙홀이 성장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는 강착, 즉 주변 물질을 빨아들이는 것이다. 가스와 먼지가 블랙홀 주변에 모여 소용돌이치는 원반을 형성하고 그 원반에서 물질이 조금씩 안으로 떨어진다. 이 과정은 느리다. 블랙홀이 먹을 수 있는 속도에는 에딩턴 한계라는 물리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 빨리 먹으면 발생하는 방사압이 주변 물질을 밀어내버린다. 그러나 둘째 방법도 있다. 합변이다. 두 블랙홀이 만나면 그들은 서로를 향해 나선형으로 돌다가 결국 하나로 합쳐진다. 이 순간에는 중력파가 방출된다. 시공간 자체가 파도처럼 일렁이는 것이다. 그리고 합쳐진 블랙홀은 두 블랙홀의 질량을 합친 것보다 더 커진다. 우주 초기에는 이런 합병이 빈번했다. 밀집된 원시 우주에서 젊은 은하들이 충돌하고 합쳐지는 동안 그 중심에 있는 블랙홀들도 함께 충돌하고 합쳐졌다. 그렇게 세대를 거듭하며 괴물들은 태어났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다. TON 618은 우주가 겨우 30억 살이었을 때 이미 660억 태양 질량에 달했다. 표준 이론에 따르면 그 정도의 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야 했다. 에딩턴 한계를 초과하지 않고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크기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우주 초기의 블랙홀들이 에딩턴 한계를 초과하는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초의 블랙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른바 직접 붕괴 블랙홀 이론이다. 어쩌면 우주 초기에는 일부 거대한 가스 구름이 별을 만들지 않고 직접 블랙홀로 붕괴했을 수도 있다. 태양 질량의 수만 배, 수십만 배에 달하는 씨앗 블랙홀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오늘날의 괴물들을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 씨앗들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더 깊은 의문으로 이끈다. 블랙홀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가? 아니면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형성 메커니즘이 있는가? 현재 물리학의 경계에서 과학자들은 원시 블랙홀이라는 개념을 탐구하고 있다. 이것들은 별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블랙홀이 아니다. 이것들은 빅뱅 직후 초기 우주의 밀도 불균일성으로 인해 직접 만들어진 블랙홀들이다. 만약 이런 원시 블랙홀들이 존재한다면 그중 일부는 원자보다 작은 크기에서 시작했을 수 있다. 그리고 138억 년이 지난 지금 그것들 중 일부는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존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아직 모른다. 이것이 과학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이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모름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2019년 사건 지평선 망원경이 M87 은하 중심의 블랙홀을 촬영했을 때 인류는 처음으로 그 어둠의 초상화를 보았다. 그 이미지는 선명하지 않았다. 오렌지색의 빛고리 안에 어둠이 있었다. 그러나 그 불분명한 이미지는 인류의 상상력에 불을 질렀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였기 때문이다. M87의 중심 블랙홀, 약 6,500 태양 질량을 가진 이 거대한 존재가 처음으로 인간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빛의 고리를 보며 우리는 깨달았다.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블랙홀은 우리가 그것을 보든 보지 않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존재한다. 먹고 성장하고 기다린다. 그러나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더 큰 것들이, 이 씨앗들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더 깊은 의문으로 이끈다. 블랙홀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가? 아니면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형성 메커니즘이 있는가? 현재 물리학의 경계에서 과학자들은 원시 블랙홀이라는 개념을 탐구하고 있다. 이것들은 별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블랙홀이 아니다. 이것들은 빅뱅 직후 초기 우주의 밀도 불균일성으로 인해 직접 만들어진 블랙홀들이다. 만약 이런 원시 블랙홀들이 존재한다면 그중 일부는 원자보다 작은 크기에서 시작했을 수 있다. 그리고 138억 년이 지난 지금 그것들 중 일부는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존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아직 모른다. 이것이 과학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이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모름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2019년 사건 지평선 망원경이 M87 은하 중심의 블랙홀을 촬영했을 때 인류는 처음으로 그 어둠의 초상화를 보았다. 그 이미지는 선명하지 않았다. 오렌지색의 빛고리 안에 어둠이 있었다. 그러나 그 불분명한 이미지는 인류의 상상력에 불을 질렀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였기 때문이다. M87의 중심 블랙홀, 약 6,500 태양 질량을 가진 이 거대한 존재가 처음으로 인간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빛의 고리를 보며 우리는 깨달았다.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블랙홀은 우리가 그것을 보든 보지 않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존재한다. 먹고 성장하고 기다린다. 그러나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더 큰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블랙홀에 대한 이론적 한계는 무엇인가? 일부 물리학자들은 울트라 매시브 블랙홀, 즉 태양 질량의 수조 배에 달하는 존재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다. 이것들은 단일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하단 전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수백, 수천 개의 은하들이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그림.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다. 이것은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 밀집된 구조들에 대한 진지한 과학적 추론이다. 홀m 1호A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0조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현재의 최고 후보지만 우주는 1380억 광년 너머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전체 우주의 작은 거품에 불과하다. 그 거품 너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블랙홀의 운명에 대해 생각해보자.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입자와 반입자쌍이 생성되고 그중 하나가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갈 때 다른 하나는 탈출한다. 이것이 호킹 복사다. 이 과정을 통해 블랙홀은 에너지를 잃고 결국 증발한다. 그러나 이 증발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는 데는 10의 67승년이 걸린다. 톤 618 같은 거대한 블랙홀이 증발하는 데는 계산조차 하기 힘든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우주의 나이가 138억 광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블랙홀들은 사실상 영원하다. 우주 자체가 어두워지고 차가워지고 별들이 모두 꺼진 후에도 이 거대한 블랙홀들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이다. 마지막 빛이 꺼진 우주 안에서 그 어둠 안에 더 깊은 어둠으로 그것들은 기다릴 것이다. 누가 기다리는지도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이 모든 거대함 앞에서 우리는 작아진다. 그러나 작아지는 것이 반드시 의미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반대다. 우리가 이 거대함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어둠에 냉망을 붙이고 그것을 측정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경이롭다. 칼 세이건은 우리가 별들의 재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우리 몸속의 모든 탄소, 모든 산소, 모든 질소는 오래전에 죽은 별들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우리는 별들의 유산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블랙홀들의 내규비기도 하다. 우리 은하의 중심에 궁사자리 A별이 있으며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 은하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블랙홀은 파괴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창조의 기초도이다. 초대질량 블랙홀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는 은하 같은 거대 물질들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블랙홀은 우주의 아키텍트다. 어쩌면 그것들은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조건 중 하나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간다.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 지하 100m, 둘레 27km에 달하는 터널 안에서 인류는 우주를 작은 규모로 재현하는 실험을 진행해왔다. 유업 입자물리 연구소, 세상이 썬이라고 부르는 곳. 대형 강입자 충돌기, 즉 LHC는 양성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서로 충돌시킨다. 이 충돌은 우주 최초의 순간을 아주 작은 규모로 모방한다. 빅뱅 직후 수백만 분의 1초 동안 존재했던 상태를. 그리고 이 충돌에서 나오는 파편들을 과학자들은 수천 개의 감지기로 분석한다. 힉스 보손이 이곳에서 발견되었다. 표준 모형의 마지막 조각이 이 터널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썬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것은 과학 논문이 아니라 소문과 추측의 형태로 떠돌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블랙홀과 시간과 존재의 근본적인 본질에 관한 것이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는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다. 두 입자가 한번 상호작용하면 그들은 연결된다. 하나의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하나의 상태가 결정된다. 그것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거부했다. 그는 이것을 유령 같은 원거리 작용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험은 아인슈타인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얽힘은 실제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공간에 대해 가진 모든 직관에 도전한다. 만약 얽힘이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면 시간도 초월할 수 있을까? 이것이 썬에서 제기된 질문 중 하나였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LHC는 최고 에너지로 운영되었다. 13테라 전자볼트의 충돌 에너지. 인류가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상호작용. 이 충돌들 중 일부에서 데이터는 이상했다. 예상치 못한 패턴이 나타났다. 일부 입자별이 충돌 이전에 이미 그 위치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 원인이 결과보다 나중에 오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다. 물론 이것은 통계적 노이즈일 수 있다. 측정 오류일 수 있다. 분석 방법의 결함일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런 가능성들을 먼저 제거하려 한다. 그들은 이것을 수개월에 걸쳐 검토했다. 그리고 일부 데이터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았다. 공식 발표가 없었다. 논문이 출판되지 않았다. 이것은 과학계에서 흔한 일이기도 하다. 확신이 없는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다. 재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공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 일했던 일부 연구자들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그들이 본 것이 단순한 노이즈가 아닐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데이터가 시간적 비대칭성, 즉 인과율의 로컬적 위반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주장은 이것이었다. 일부 충돌 이벤트들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결과 세트를 생성했다는 것. 마치 하나의 충돌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현실에서 서로 다른 결과로 끝난 것처럼. 이것은 놀라운 주장이다. 그리고 놀라운 주장에는 놀라운 증거가 필요하다. 썬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공식 증거는 없다. 발표된 논문도 없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그것이 현재 이론 물리학의 가장 깊은 논쟁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다세계 해석이 그것이다. 에버렛의 많은 세계들 이론. 이 해석에 따르면 양자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주는 분개한다. 모든 가능한 결과가 실현되고 각각의 결과는 서로 다른 우주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그중 하나의 우주에 살고 있을 뿐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실험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현실을 감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론적으로 만약 두 분기된 우주 사이에 어떤 간섭 효과가 있다면 그것이 실험 장치에 흔적을 남길 수도 있다. 양자 간섭은 잘 알려진 현상이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입자 하나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간섭 패턴을 만든다. 이것은 입자 자체가 두 경로를 동시에 취할 때만 설명할 수 있는 패턴이다. 양자역학은 이것을 중첩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일상적인 규모에서는 이런 중첩이 관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자적 결맞음이 금방 파괴되기 때문이다. 환경과의 상호작용, 즉 디코히어런스가 중첩을 붕괴시킨다. 그러나 LHC의 극단적인 에너지에서 어쩌면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어쩌면 충분히 높은 에너지에서 충분히 짧은 시간 동안 두 개의 분기된 우주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일까? 이것은 추측이다. 그러나 물리학의 역사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추측들이 결국 현실이 된 사례들로 가득하다. 블랙홀은 한때 수학적 기계함에 불과했다. 중력파는 한때 감지 불가능한 이론적 존재였다. 힉스 보선은 수십 년 동안 이론 속에만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현실이었다. 과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종종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인다. 아니, 이상하게 보이는 것들이 종종 가장 위대한 발견들이 된다. 선에서 두 개의 시간선이 감지되었다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이 이야기를 둘러싼 안개를 걷어내면 핵심에는 진지한 물리학적 질문이 있다. 인과율은 절대적인가? 시간은 하나의 방향으로만 흐르는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유일한 현실인가? 이것들은 선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론 물리학자들이 씨름하는 질문들이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블랙홀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블랙홀은 인과율의 경계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없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들은 그 안에서 특이점을 예측한다. 밀도가 무한대가 되고 공간과 시간이 의미를 잃는 지점.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그 특이점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이론이 그 영역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올바른 이론, 즉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이론이 있다면 그것은 특이점 없이 블랙홀의 내부를 설명할 것이다. 그 이론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그 이론이 무엇이든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스티븐 호킹의 정보 역사를 생각해보자. 블랙홀이 물질을 삼킬 때 그 물질에 담긴 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블랙홀이 호킹 복사를 통해 증발한다면 그 정보는 어디로 가는가?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정보는 파괴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블랙홀이 정보를 삼키고 호킹 복사를 통해 완전히 증발한다면 그 정보는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정보 역설이다. 호킹은 평생 이 문제와 씨름했고 말년에는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보존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그러나 정확히 어떻게 보존되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정보가 블랙홀의 표면에, 즉 사건의 지평선에 인코딩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홀로그래픽 원리다. 우리가 3차원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이 실제로는 2차원 표면의 홀로그래픽 투영일 수 있다는 놀라운 주장. 이 홀로그래픽 원리는 선과 블랙홀을 연결하는 또 다른 다리다. 만약 우주가 홀로그램이라면 그것은 정보가 저장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꾼다. 그리고 만약 LHC의 충돌에서 비정상적인 정보 패턴이 감지되었다면 그것은 이 홀로그래픽 구조의 어떤 측면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결과 세트가 동시에 감지된다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홀로그래픽 레이어가 잠깐 동안 겹쳐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극도로 추측적이다. 그러나 그 추측에 기반해 있는 물리학은 진지하다. 블랙홀 정보 역설과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 하나는 섬 공식이라고 불리는 수학적 도구의 등장이다. 이 공식은 블랙홀 내부의 정보가 어떻게 외부로 전달되는지를 추적한다. 그리고 이 공식이 작동하려면 블랙홀 내부가 외부 우주와 미묘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웜홀을 통해서. 마이크로 웜홀들이 블랙홀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웜홀들은 지름이 플랑크 길이보다 작아서 어떤 물질도 통과할 수 없지만 정보는 양자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블랙홀 내부와 외부는 실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어쩌면 서로 다른 우주들도 그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수렴하는 지점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단일하고 고정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수많은 가능성들 중 우리가 관찰을 통해 선택한 하나인가? 양자역학은 후자를 시사한다. 블랙홀 물리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이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선의 데이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 충돌들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지금 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망원경들은 점점 더 멀리, 점점 더 선명하게 우주를 들여다보고 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우주의 첫 번째 수억 년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최초의 별들이 태어나는 순간을, 최초의 은하들이 형성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일찍 형성된 거대한 은하들, 예상보다 훨씬 더 밝은 초기 우주. 이것들은 우리의 우주 모델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 초대질량 블랙홀의 형성에 대한 새로운 답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다시 TON 618로 돌아가 보자. 이 거대한 존재의 정확한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TON 618을 직접 볼 수 없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주변을 고속으로 공전하는 가스의 빛이다. 그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도플러 효과를 통해 가스의 속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속도와 거리를 이용해 중심 물체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은 인류의 지성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방법 중 하나다. 우리는 블랙홀을 직접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림자를 볼 수 있다. 그 영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향에서 본질을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바람을 보지 않고도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바람의 강도를 아는 것과 같다.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블랙홀을 찾는 여정은 단순한 기록 경신의 추구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한 탐구다. 초대질량 블랙홀의 질량과 그것이 속한 은하의 크기 사이에는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다. 블랙홀이 클수록 은하도 크다. 블랙홀과 은하는 함께 성장한다. 이것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블랙홀이 은하를 조각하고 은하가 블랙홀을 먹인다. 이 공생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열쇠다. 왜냐하면 우리 은하도, 우리 태양도, 우리 지구도, 우리 자신도 이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블랙홀이 활동적일 때, 즉 강착 원반이 뜨겁게 빛날 때 그것은 강력한 제트를 방출한다. 이 제트는 은하 전체를 관통하며 가스를 가열하고 별의 형성을 억제한다. 만약 이 피드백 메커니즘이 없었다면 우리 은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많은 별들이 너무 빨리 형성되면 은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힘들다. 블랙홀은 은하의 조절자다. 너무 빠른 성장을 막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존재. 이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태양 같은 별이 형성될 수 있고 지구 같은 행성이 궤도를 돌 수 있고 생명 같은 기적이 시작될 수 있다. 생명. 이 단어는 우주의 맥락에서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는가. 1300억 킬로미터 직경의 사건의 지평선과 생명이 같은 문장에 들어가는 것은 어색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연결돼 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주의 가장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조용한 존재를 가능하게 한 조건들을 만들었다. 빅뱅의 폭발이 없었다면 수소가 없었을 것이고 별의 핵융합이 없었다면 탄소가 없었을 것이고 초신성의 폭발이 없었다면 철이 없었을 것이고 초대질량 블랙홀의 조절이 없었다면 안정적인 은하가 없었을 것이다. 폭력과 극단이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 고요한 모퉁이에서 태어났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고요함이다. 중력파에 대해 생각해보자. 2015년 9월 14일 라이고 감지기는 두 개의 블랙홀이 합쳐지는 순간에서 나온 중력파를 포착했다. 각각 태양 질량의 29배와 36배인 두 블랙홀이 서로를 향해 나선형으로 돌다가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마지막 순간에는 겨우 10분의 1초였다. 그 충돌 순간에 방출된 에너지는 태양이 앞으로 100억 년 동안 방출할 총 에너지보다 많았다. 그 에너지가 시공간의 파도로 변해 13억 광년을 여행해왔고 지구에 도달했을 때 그 파도의 크기는 양성자 직경의 수천 분의 1에 불과했다. 그것을 우리는 감지했다. 그것을 우리는 측정했다. 이것은 인류가 이룬 가장 놀라운 과학적 성취 중 하나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 폭력적인 사건들이 남긴 시공간의 물결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중력파 천문학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라이고와 버구 그리고 미래의 아인슈타인 망원경과 리사는 더 많은, 더 강력한 중력파를 포착할 것이다. 그 중에는 초대질량 블랙홀들이 합쳐지는 순간에서 나오는 중력파도 있을 것이다. TON 618 같은 거대한 블랙홀이 다른 거대한 블랙홀과 충돌할 때 방출되는 중력파는 현재 감지기로는 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리사,
즉 우주 기반 중력파 감지기가 완성되면 우리는 이 거대한 사건들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존재들이 충돌하는 소리를. 시간으로 돌아가 보자.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물리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다. 뉴턴에게 시간은 절대적이었다. 우주 전체가 동일한 시간의 흐름을 공유한다고 그는 믿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뒤집었다. 시간은 상대적이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강한 중력장 속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외부 관측자의 눈에서 보면 시간이 거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누군가가 그 경계선으로 떨어진다면 외부 관측자는 그가 경계선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보다가 결국 그가 완전히 정지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리고 그 형상은 서서히 어두워지다가 사라진다. 반면 그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다. 그는 경계선을 넘어 계속 떨어진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결코 밖으로 전해질 수 없다. 이 시간의 탄성은 우리에게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시간은 강이 아니다. 시간은 고요한 호수가 아니다. 시간은 지형이다. 중력에 의해 구부러지고 접히고 늘어나는 지형, 그리고 그 지형 위를 우리는 걷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그 지형 위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와 우리가 움직이는 속도의 함수다. 지구 표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우주비행사가 느끼는 시간은 미세하게 다르다. GPS 위성들은 이 차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기술 속에 살아있다. 만약 시간이 지형이라면 그 지형에는 구멍이 있을 수도 있다. 웜홀. 이론적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은 웜홀의 존재를 허용한다. 두 점 사이에 지름길이 되는 시공간의 터널. 그러나 실제로 웜홀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통과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이다. 대부분의 이론은 웜홀이 매우 불안정하며 형성되는 즉시 붕괴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이론, 특히 음의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 존재한다면 웜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음의 에너지, 이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카시미르 효과는 진공에서도 음의 에너지 밀도 영역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것들, 블랙홀과 웜홀과 시간과 다중우주와 선의 미발표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수렴한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무엇인가? 현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과학만의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고 종교의 가장 깊은 탐구이며 예술의 가장 강렬한 충동이다. 인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질문한 것들이 결국 LHC의 터널 속에서 다시 메아리친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우주적 스케일의 탐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위로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의 가장 먼 끝을 바라보며 초대 질량 블랙홀들의 기원을 탐구한다. 아래로는 LHC가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탐구하며 자연의 근본 법칙을 탐구한다. 이 두 탐구는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현상을 연구하지만 그들이 향하는 곳은 같다. 현실의 근본적인 본질,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블랙홀을 찾는 것은 이 탐구의 일부다. TON 618이 현재의 최고 기록 보유자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의 데이터가 분석되고 새로운 관측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더 거대한 블랙홀들이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기록이 세워질 때마다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급단적인 것들을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이 여정에서 나를 가장 경이롭게 하는 것은 블랙홀 자체가 아니다. 나를 경이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138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존재를 직접 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심지어 그것의 빛조차 직접 볼 수 없으면서도 우리는 그 질량을 측정하고 그 크기를 계산하고 그것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수학이라는 언어가, 물리학이라는 방법이, 관측이라는 실천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인류는 작은 행성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해는 우주 전체에 닿는다. 이것이 과학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그것은 망원경이나 입자 가속기가 아니다. 그것은 방법론이다. 질문하고 관찰하고 측정하고
이론을 세우고 검증하고 수정하는 반복적인 과정. 이 과정은 느리다. 그것은 종종 틀린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 그것은 확실성보다는 개연성을 다룬다. 그러나 그 덕분에 우리는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중력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 덕분에 우리는 137억 년 전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른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는 2시간선의 감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발견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현실이 유일한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것이 허위라면, 즉 측정 오류나 해석의 실수라면 그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의 측정 방법과 분석 도구의 한계를 더 잘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과학에서는 올바른 답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질문과 올바른 방법도 가치 있다. 우주의 크기와 우리의 자금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약 465억 광년이다. 그 안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다. 그리고 각 은하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 그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다. 그 블랙홀들 중 일부는 TON 618처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안에 있다. 볼 수 없는 우주는 이보다 훨씬 크다. 어쩌면 무한하다.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있다. 이 작은 행성에, 이 평범한 항성계에, 이 외딴 은하의 팔 위에. 그리고 우리는 질문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별들의 재로 만들어진 우리는 별들을 이해하려 한다. 시간 속에서 태어난 우리는 시간의 본질을 탐구한다. 빛에서 만들어진 우리는 빛이 갈 수 없는 곳을 이해하려 한다. 이것은 우주의 가장 기이한 역설이다. 우주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를 만들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우연의 산물이고 이해는 우리가 스스로 부여한 의미인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 모름이 나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톤 618은 지금도 저기 있다. 105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시간을 삼키며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그것은 존재한다. LHC는 지금도 가동 중이다. 지하 100m에서 양성자들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달리며 서로 부딪힌다. 그리고 그 충돌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저장되고 분석되고 이해된다. 이 두 곳에서 완전히 다른 스케일에서 인류는 같은 것을 찾고 있다. 진실, 현실의 근본적인 본질,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해. 우주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는다. 블랙홀은 수조 원년을 기다릴 수 있다. 빛은 수십억 년을 여행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찰나다. 그러나 그 찰나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해냈다. 원자를 이해했고, 유전자를 해독했고, 행성들을 탐험했고, 우주의 나이를 측정했고, 블랙홀의 살인을 찍었고, 중력파를 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호기심은 우리의 본질이다. 탐구는 우리의 운명이다. 베헤모트 넘어 알려진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블랙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그것은 이미 발견된 것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아직 우리의 망원경이 닿지 않은 곳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찾는 여정 자체가 아름답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우주에 대해, 물질에 대해, 시간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운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기이하고 더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은 안다. 왜냐하면 우주는 항상 그래왔기 때문이다. 밤하늘을 다시 올려다보자. 그 어둠 속에서 셀 수 없는 빛들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가장 거대한 것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먹고 성장하고 기다린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찾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우리는 찾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둠 너머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날까지, 시간의 경계에 있는 것들을 감지하는 날까지, 우주가 자기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계속 탐구하고 계속 경이로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여기 있음으로써 하기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 우주의 가장 작은 구석에서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이 놀라운 충동 속에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주가 해온 가장 아름다운 일인지도 모른다.